오늘의 사연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 혼자 사는 싱글이었던 그녀가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던 파란색 포르쉐를 탄 남성에게 가래침을 맡으며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서 부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경악할 만한 사건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은 결국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들려줄 오늘의 사연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도 싫고 웨딩마치의 아름다운 선율이 끔찍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 지 10년 차 됐어요. 한 직장에서요. 직장은 꽤 규모도 크고 이름을 밝히면 다 아실 정도로 좋은 곳이고요. 현재 영등포구에서 산 지는 몇 달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겪은 몇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모르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제가 싱글이라고 말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예정대로였다면 지금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였고, 솔직히 어릴 때부터 당연히 제가 이 나이쯤이면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을 거라고 상상하곤 했었어요.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게다가 배신까지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생각해보면 그 자식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해야 딱 맞을 정도로요. 그때부터 재수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다짐했던 그 나쁜 자식이 제 모든 미래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자식한테 소중한 시간들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훨씬 더 나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나쁜 자식과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청첩장까지 이미 다 돌렸고 웨딩 촬영도 했고 친구들은 축가 준비까지 다 마쳤다는데 결혼을 불과 몇 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버림받았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도 저를 아프게 했지만 남아있는 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해악과 해지의 연속이었고 해악 사유를 쓰는 잔인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했어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취소로 인한 각종 위약금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불가피했습니다.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지 사람을 정말 돌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이런 건 제가 그런 놈을 선택했었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건 왜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게 됐냐고 수군거리는 지인들과 사람들의 궁금증 어린 상상력이 가득 찬 표정들이었어요. 그 표정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저는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위안하며 정말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건 화가 나는 거였지만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건 참기 힘들더군요. 가족 말이에요.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아빠와 엄마를 보는 일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속상하고 슬픈 부모님을 보는 일은 저에겐 마치 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나쁜 새끼 하나 때문에 몇 명이, 내가 사랑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뭘 먹고 싶지도,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아무런 욕구가 없어진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말라가고 기계처럼 회사에 나가긴 하지만 업무적인 실수가 많아지고 회사에서는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크게 혼내시진 않았지만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눈치를 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는 저는 회사 업무 메일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이별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검색해서 보거나 이것저것 충동 구매, 쇼핑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커뮤니티에서 정신과 상담이 그렇게 좋다고 한번 의견을 보게 됐죠. 그걸 보고 저도 결심했어요. 그런 새끼 때문에 이대로 제 자신을 둘 수는 없다고 다독이며 정신과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전화도 필요 없이 메신저로만도 예약을 할 수 있더군요. 더는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자 싶었죠. 요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현대인들한테 흔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지 말고 빨리 가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4번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갈 때마다 어떻게 된 게 상담을 나눈 시간보다 펑펑 울고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건이 된다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쁜 자식과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거든요. 다른 회사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출퇴근, 점심시간까지 다 혹시나 만나게 될까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쉬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그 휴가 기간은 신혼여행 때 쓰려고 했던 기간이었다가 결혼이 취소되고 반려했었지만 그냥 저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죠. 요새는 회사에서 리프레쉬 휴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 근속을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치지 말고 재충전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포상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마다 기간은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로 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훨씬 더 많았고요. 리프레쉬 휴가 기간은 회사에서 주는 일종의 선물이나 포상, 인센티브 같은 복지 제도라서요. 이 기간에도 일을 안 하지만 월급을 주며 휴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몇 주를 기다려 휴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화면에 디데이까지 표시해두고 하루하루 그 휴가 시작 날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일을 떠올려야만 했거든요. 앞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꿈꿨던 모든 걸 잃었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기까지 했고요. 사람들은 다 저를 비웃고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휴가날이 찾아왔어요. 어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그 지긋지긋한 직장과 그 건물에서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 직장은 저에겐 10년이나 다녔을 만큼 익숙한 곳이었고 그래서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를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정신과 상담은 꾸준히 받았습니다. 아예 해보지 않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어떠세요? 그런 게 큰 해방감을 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아예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이나 일상의 변화를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휴가 첫날, 원 없이 자고 일어나 누워 그냥 TV만 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아예 해보지 않던 것들을 해보자 생각하며 식탁 의자에 펜과 다이어리를 꺼내 앉았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적어 내려가야겠다 생각했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난 어떤 걸 해야 반대로 하는 것일지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멍하니 그 집 식탁에 앉아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 집은 신혼집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집이었어요. 위약금이나 그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차라리 계약 기간 동안 제가 사는 편이 나았거든요. 대출금 이자에 대해선 그 망할 놈이 절반을 꼬박꼬박 입금을 하기로 하고 제가 그냥 그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죠. 아파트는 아직 우리 둘의 벌이로 가기에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야 하고 대출 금리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시기였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회사 출퇴근을 하기 편한 곳으로 얻은 최선의 신혼집이었어요. 그 신혼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그 신혼집을 찾으러 다녔던 시기들, 계약서를 쓰던 날, 입주 청소를 하던 날, 혼수를 보러 다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그 자식이 살게 되면 오히려 걔는 좋아할 게 분명했어요. 가까우면서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는 경기권에 사는데 매번 출퇴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연애하는 내내 하소연을 하곤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놈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픈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지만 절대로 그 자식이 행복한 꼴은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억지로라도 살아야겠다 했어요. 집에서 뒹굴거리고 시간을 흘러갔어요. 막상 2달이라는 리프레시 휴가가 생겼는데 뭘 해야 하나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장 친한 친구 현주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제 일처럼 그 나쁜 놈을 욕해주고 화를 내주는 화끈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워킹맘이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취재차 미국으로 다녀오느라 이제서야 만나게 된 것었어요. 친구는 유명한 언론사 기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건을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팩트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친구인데 제 일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제 편이 돼요. 화를 내고 같이 울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신혼집으로 하기로 한 곳과 현준의 집이 가까운 게 신혼집이 가진 유일한 장점이었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흑역사부터 첫사랑, 차인 이야기, 거짓말하다 들켰던 사사로운 일들까지도 별걸 다 아는 사이죠. 공부도 탑으로 잘했던 현주가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갈 줄 몰랐지만 현주답게 아이도 잘 키워요. 벌써 5살이나 된 현주의 애기는 현주를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아마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현주는 제가 바라는 모든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친구였지만 현주는 오히려 제가 더 부럽다며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새별이는 또 영어 말하기 1등 했더라. 걔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 거야? 넌 진짜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말도 마라. 너 애들 영어 유치원이 얼만 줄 알아? 한 달에 150은 기본이야. 미친다 진짜로. 150? 와, 진짜 장난 아니네. 그래도 새별이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지. 난 너가 제일 부러워. 난 너가 제일 부러워. 넌 앞으로 쭉 열린 결말이잖아. 너가 제일 창창해. 기운내? 내가 있다. 알지?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안 해본 걸 하라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그래? 그게 도움이 된대? 응, 근데 뭐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보면 다 광고뿐이고 맨날 회사만 다녔지 뭘 해봤어야지.
야, 이 언니만 믿어. 내가 또 소식통 아니겠니? 너 이거 들어봤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더니 친구는 요새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다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알려줬어요. 휴대폰에 설치를 하고 들어가니 일기를 쓰는 모임부터 조깅을 하는 모임까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다양하게 사람들은 건강한 모임을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아예 저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획득하면서 치유를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만보걷기 인증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특이한 모임은 정말 신기하더군요.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보다 하며 흥미로웠어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을 이끄는 모임 팀장님이 있고 모임 팀원들은 일정 금액을 내야 해요. 그럼 그 팀장님은 그 금액으로 그 방을 운영하는 일종의 수당 같은 걸 가지는 거더군요. 그 팀장님은 커리큘럼을 짜서 세세하게 미션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첫날이니 5,000보를 걷고 인증을 하세요. 다른 팀원들은 새로운 분에게 환영하는 말과 응원을 해주는 말 2가지 이상씩을 해줘야 팀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줘요. 그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돈을 환불받고 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나이도 성별도 밝히지 않으며 닉네임으로만 불러야 하더군요. 제 닉네임은 단순하게 동그라미라고 지었죠. 이 방은 총 2달 코스로 재수강을 할지 말지 이어지는 형식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게 모임 방 안에는 또 각자 마니또처럼 짝꿍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짝꿍은 팀장님이 개인적으로만 알려주시는데 짝꿍이라는 걸 서로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랬다가 2달이 끝나는 무렵쯤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서로의 짝꿍이 각자 미션을 방에 인증하면 좀 더 리액션을 잘해준다던가 짝꿍은 다른 짝꿍의 미션을 위해 더 응원을 복돋우는 역할을 해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 안에는 몇 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줬죠. 정신상담 센터에 가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고 이런 형식이라고 말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신체도 움직이고 마음도 공유하는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다며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처럼 기분이 좋고 활기가 느껴지는 때였어요. 첫날 팀장님이 부여하신 미션 5,000보를 하고 사람들의 환영과 리액션을 받으며 기분이 더 좋아졌고요. 그날 팀장님께 레몬이라는 닉네임이 제 짝꿍이라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내일부터 레몬에게 리액션을 더 열심히 해주면 된다면서요. 뭔가 흥미로웠죠. 다음 날 레몬이 만보 걸음을 인증했고 저는 정성스럽게 긴 문장을 써서 레몬을 응원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사셨네요, 레몬님. 어제 저는 처음으로 5,000보를 걸어봤어요. 매일 차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도 어떻게 만보나 걸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은 더 맛있는 저녁 챙겨 먹으시고 포근한 밤 되세요. 누군가를 응원하고 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몇 주가 지나면서 레몬에게 응원을 해주는 말들을 자꾸 미리 생각하게 되더군요. 오늘은 어떤 말로 응원을 해줄까? 노래를 추천해줄까? 아니면 좋은 책 구절을 읊어줄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자꾸 쓰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돼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성스러운 응원 때문인지 만보 걷기를 인증하는 저에게 레몬이 점점 더 신경 써서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늘 신던 운동화에서 처음으로 바꿔 신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레몬님이 알아차렸더라고요. 동그라미님, 운동화 새로 바꾸셨네요. 늘 응원을 하지만 오늘은 걱정을 할게요. 새로운 운동화를 신으면 처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지만 집에 와서 봤을 때 뒤꿈치가 빨갛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늘 헌 운동화를 신을 순 없고요. 그러니 뒤꿈치를 신경 쓰면서 발이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해요.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응원하고요. 작은 변화도 눈치채주는 마음과 그 문장들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글만으로 진심을 느끼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이 신기함의 연속으로 다가왔죠. 정말 집에 있고 싶다가도 어쩔 수 없이 미션을 위해 나가야 했어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죠. 집에서는 절대 만보걷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억지로라도 만보걷기를 하며 몸을 움직였더니 진짜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몸이 움직이니까 머리가 복잡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우울감이 많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억지의 웃음이 아니라 TV를 보며 정말 재미있을 땐 웃기도 하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썩은 부분을 도려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집에서는 살아도 도저히 함께 고른 침대, 식기, 전자제품들은 쓰고 싶지가 않다는 문제였어요. 늘 그 문제 때문에 TV도 제 태블릿으로 보고
세탁기랑 냉장고 정도만 사용하고 소파에도 잘 앉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자식을 생각나는 저런 것들은 해방시켜버리자며 그냥 당근을 해서 팔아버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루 나를 잡아 사진을 찍고 중고앱에 물건들을 올렸는데 새 제품이고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 물밀듯이 알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공기청정기를 산다는 한 사람이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성격이 엄청 급하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답장을 안 해도 빨리 답장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답장이 늦었으니 가격을 깎아줘야 맞는 거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실갱이도 하기 싫고 알겠다며 약속 날짜를 잡았죠.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좀 무거워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도저히 제가 혼자서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건 아주 큰 용량이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였거든요. 차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자 혼자서 들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혼자 옮기다 기스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무섭더라고요. 구매자가 남자이거나 그러면 여자 혼자서 사는데 무시할 것 같아서요. 번뜩 생각나 현주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나 미안한데 너 남편 신발 몇 켤레만 혹시 빌려줄 수 있어? 안 그래도 너한테 몇 켤레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나 지금 출장 중인데 급해? 아니야,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격 급한 구매자는 빨리 언제 만날 거냐고 성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할 곳이 만보 모임빵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자 신발 2켤레만 빌려주실 수 있는지 보냈어요. 그러자 정말 다들 내일처럼 여기저기서 빌려주시겠다고 하더군요. 큰 위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야 할 것 같더군요. 당장 필요했는데 막막하기만 했을 때 레모님에게 개별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켤레가 필요하냐면서요. 저는 아무데나 좋다고 받으러 가겠다고 했죠. 레모님은 합정역의 한 사물함에 넣어놔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빠르게 신발을 찾으러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빼러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제 차부터 다른 차까지 완전 사선으로 가로막은 처음 보는 파란색 포르쉐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제 차에서 내려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5통을 하고서야 받더라고요. 아씨, 누구야 너? 네? 아니, 저 주차장인데요. 차가 나가야 돼서요.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난 안 빼.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는 중고상품 구매자에게도 레모님에게도 죄송하다고 아무래도 오늘 안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중고상품 구매자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레모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저 포르쉐 때문인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기요, 차 빼주세요. 미쳤냐? 너 딱 기다려. 씩씩거리며 처음 보는 웬 젊은 남자가 내려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아 보이는 남자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야, 너야. 전화 잡고 하는 게? 기분도 개 같은데 기분대로 패줄까? 여긴 주차 공간이 아니잖아요. 인연 봐라. 저 똥차. 딱 봐도 노처녀 히스테리 쩔게 생겼구만. 노처녀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쳐나가느라고 사람 귀찮게 나오라 말아야. 사과하세요. 뭐? 사과하시라고요. 너 진짜 미친 거야. 뒤질래? 자기야, 왜 안 와? 뭐해? 그 남자는 저를 때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더니 멈추더군요. 그러곤 가래침을 제 얼굴에 뱉었습니다.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처박혀 짜져 있어.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남자가 뱉은 침을 맞고 서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치욕스럽고 서러웠습니다. 집에 올라가질 못하겠더군요. 그 남자랑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하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한 발 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닫고 안전고리까지 채운 후에야 제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겨두고 샤워부터 했어요. 샤워 부스 안에서 오열을 하듯 눈물을 흘렸죠. 샤워를 하고 나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그 성격 급한 구매자였습니다. 오늘 불발을 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오늘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욕을 먹는 제 신세가 왜 이러나. 왜 이런 날에도 혼자 있는 건가 처량한 제 신세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몬님에게 메신저 전화가 걸려왔다가 울며 버튼이 눌러졌나 봐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깜짝 놀라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동그라미님,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전화 버튼이 눌려있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20분이 달하는 시간 동안 켜져 있었더군요. 그걸 그냥 들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괜찮냐는 말에 꺼이꺼이 울던 눈물을 멈추고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자분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보 인증을 안 하셨길래 그리고 갑자기 합정도 못 가신다고 하시길래 남자 신발을 빌려달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것 같아 걱정돼서 전화해봤어요. 사실 제가 동그라미님 짝꿍이거든요.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곧 있으면 종료인걸요? 비밀 지켜주세요. 네, 서울 사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만보 못 걸었겠네요? 네. 근데 오늘은 안 걸을 거예요. 저도 못 걸었는데 같이 걸을래요. 저 합정인데 지금 계시는 곳이랑 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지금 걸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나와봐요. 신발만 가져가세요, 그럼. 당장 신발이 필요하지도 않아졌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가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는데 여전히 포르쉐가 있었고 몸이 부들거리고 떨려서 도저히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요. 택시를 불러 타고 합정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총 2켤레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니 딱 봐도 그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운동선수처럼 큰 덩치에 큰 어깨를 가진 그 남자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헌 신발인데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겠어요? 우린 한강을 걷기로 했어요. 제가 말을 걸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며 걷기만 해주는 그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오래 안 사람처럼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걸으면서 눈물이 났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현주에게 전화가 왔고 솔직히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했더니 현주는 완전 미치고 팔짝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 미친놈을 가만히 둬?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걔 인생 망쳐버릴 거야. 현주는 반차를 내고 저희 집으로 달려와 경찰도 부르고 CCTV와 제 차 블랙박스까지 다 확보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 신상을 조사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기만 했죠. 왜냐면 현주가 바라던 국제 언론사로 갈 기회가 생겨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자꾸 저 때문에 친구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 친구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겨우 괜찮아지고 있던 제 삶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왜 자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도 같아지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처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차례차례 진행한다면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는 안 되겠다며 현주가 엄마네 다녀오라고 추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는 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가장 슬퍼할 게 엄마인데 어떻게 그 집을 가겠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죠. 현주는 혼자 있는 저를 걱정했어요. 잘만 하고 있던 모임도 이제는 하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는 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무기력함은 우울감을 또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우울감은 정말 지독해서 잠깐 방심하면 그 사이 찾아와 제 곁에 와 있더라고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멍하니 누워있으니 붕 떠버린 제 자신만 보였습니다. 현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도와줘. 너무 급해서 그런데 새별이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헬퍼 이모님이 오늘 갑자기 못 나오시게 돼가지고. 근데 새별이가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도저히. 남편도 그렇고, 응? 유치원 주소 보내줘. 내가 바로 갈게. 늘 씩씩하고 매사에 자신 있는 현주가 새별이의 일이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차 전화를 걸었더군요. 바로 옷을 입고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차 키를 챙겨 후다닥 나가게 되었죠. 선생님한테 내가 너가 온다고 말해놨어. 요새 납치나 그런 것 때문에 이중으로 인증해야 하거든? 도착하면 연락해줘. 선생님이랑 또 통화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 고마워 정말. 별게 다 고맙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새별이 찾아서 연락할게. 나도 얼른 끝내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고마워. 빠르게 새별이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데 생각해보니 운전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만보 미션을 채우려고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새별이 유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50만 원씩이나 내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삐까뻔쩍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 크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영어 유치원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도 비좁았어요. 주차를 하고 새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올라갔죠. 올라가서 새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애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차로 내려갔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끔찍한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파란색 포르쉐가 떡하니 또 제 차를 가로막고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 걸까? 내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닐까? 가만히 서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남자가 내리며 문을 쾅 닫더니 제게 걸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느 반 어떤 사랑스러운 아이 어머님이실까요? 네? 저 기억 안 나세요? 원장입니다. 새로 부임했다고 OT 때 인사드렸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OT 때 못 오셨구나? 하긴 요즘 우리 엄마들 너무 바쁘죠? 속상합니다,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들의 도움이 되어드리는 게 저의 제일 큰 꿈이에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되죠. 그쵸, 어머니? 물론 교육은 최고로 하고요.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공식 인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아마 우리 유치원이 이번에 그 인증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상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저 남자는 분명히 저에게 주차로 시비를 붙어 욕을 했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저 파란색 포르쉐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차 번호까지도요. 어떻게 같은 차에서 같은 사람이 내리면서 저렇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새별이를 찾아 나와 현준의 집에서 새별이를 봐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현주가 집에 돌아왔고 새별이를 씻고 재운 다음 이야기 좀 하자고 현주와 나왔어요. 현주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커다래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야, 그 남자 확실해? 그 남자 엄청 엘리트에다가 엄마들한테 평판이 완전 좋은 사람인데? 그 원장님 때문에 다들 여기로 보낸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내가 가래침 맞은 사람도 기억 못하겠어? 확실해. 야, 이게 정말이면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왜? 뭘 어떻게 하려고? 현주는 회사에 특집 기사를 쓴다며 그 주제 아이템으로 이 유치원 원장의 실체를 밝히는 걸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의 돈이 잘 쓰여지는 것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죠. 엄마들 사이에서 150만 원이라는 돈이 잘 쓰여지는 지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그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사한 선생님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들은 그 원장의 실체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젊은 여자 선생님들에게 치근덕대는 건 기본이고 술을 먹자고 하거나 쉬는 날에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성적인 농담도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가차없이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식을 만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하대하는지 욕설은 기본에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차량 세차를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꼼꼼히 안 하면 욕을 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나서 현주는 유치원 학부모회방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원장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맡길 건지는 큰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150에서 50 이상은 개인 사비로 매번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수업 같은 것들도 처음에 들었던 커리큘럼과는 전혀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 듣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게 들통나 버렸죠. 현주는 이 모든 사실을 보고서로 적어 학부모회와 함께 원장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그 남자 원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현주가 얼마나 유명한 기자인지 알고 나서는 따로 전화를 걸어 돈을 좀 줄 테니 봐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주는 이 목소리까지 녹음해버렸죠. 그리고 현주는 저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저는 그 남자에게 사과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주야, 나는 너한테 맨날 고마운 일만 있어서 어떡해. 난 너한테 맨날 신세만 지내. 내 인생은 자꾸 왜 이 모양일까? 결혼도 그렇고 매번 실패만 하고 안 좋은 일만 몰고 다니나 봐. 난 언제 행복해질까?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번엔 내가 신세를 진 거지. 너가 아니었으면 그 남자를 못 살아봤을 거 아니야? 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너한테 신세를 진 거야? 네가 고맙단 소리 들어야 돼. 넌 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너 자꾸 주눅 들지 좀 마. 좀 삐그덕거리는 인생도 있는 거야? 늦게 가는 게 어때서? 현주랑 이야기를 하고 운전을 하고 막히는 도로 위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일상으로 돌아가자.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만보걸음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잠깐 활동을 안 했지만 다시 돌아간 저에게 모임에서는 크게 반겨주더군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들의 위로로 다시 힘을 내 만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차를 이용하지도 집에 있지도 않고 억지로 걸으려고 나오게 됐어요. 다시 활동을 하니까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이 되었고요. 특히나 그날은 걸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레몬에게요. 오늘 실내에서 같이 만보걸음 어떠세요? 실례요? 실례 어디서요? 그 남자는 타임스퀘어로 저를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거기로 가기 싫어서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 저희 모든 신혼 살림을 샀던 곳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리고 걷는데 굳이 왜 쇼핑몰로 부르는 건지 의아하다 싶었고요. 그래도 그에게 신발도 돌려주기도 해야 했기에 겸사 나가야지 싶어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 남자는 저 멀리서 우산을 쓰고 터벅터벅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걸을 준비가 됐냐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의 리드에 이끌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지하상가까지 구석구석을 함께 걷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그가 비가 오면 자주 걷는 코스라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영등포구로 이사와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쇼핑하러 와서 잠깐 온 적은 있었지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만보가 금방 되더군요. 그 손에 든 거 저 줄 거 맞죠? 언제 주시려고요? 무겁지 않아요? 아, 맞다, 여기요. 배고프지 않아요? 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아,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감사하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계속해서 들고 다녔던 그의 신발을 그에게 건넸죠. 그는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그제서야 거의 처음인 듯 싶었어요. 정말 귀엽고 멋있었어요. 맛있겠네요. 오늘 내내 배고팠거든요. 저는 수호예요. 레몬은 그냥 제가 레몬색을 좋아해서. 아, 레몬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내 레몬색 기분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동그라미님,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뭐, 딱히. 대답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신발은 안 아픈가 봐요? 수호라는 남자는 제 신발을 쳐다보며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젠 제법 익숙해졌나 봐요. 저도 사실 저 신발들 더는 필요 없어요. 저도 앞으로 새 신발을 신을 거라서요.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신발들을 신었을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 신을 신고 혼자 무작정 걷다 보니까요. 새 신발처럼 결국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헌 신발은 버리시고 새 신발 신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지금처럼 괜찮아질 거예요. 제 아픈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수호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동그라미님은 그거 아세요? 네, 뭐요? 걸을 때도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걷는 거요. 그러시면 앞에 뭐가 오는지 몰라서 다치겠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그랬나요?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꼈어요.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미주예요, 제 이름. 저의 모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저의 걸음을 봐주던 그 사람과의 그날 저녁 식사가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는 수호와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개를 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주는 그 남자가 제 운명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어요. 하지만 우리는 걸으면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묻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걷기만 하는 거죠. 분명히 아직 상처는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건 땅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의 제 일상은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사람이 왜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고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건지 저도 알아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왜 나쁜 일들은 동시에 생기는 건지 이렇게 지난 날들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너무 안 가고 그랬거든요.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을 불과 반짝거려도 모자라야 하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겪고 말았지만요. 제가 걷기를 꾸준히 해보니까 알았어요. 걷다가 지치고 힘든 날이 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갈지, 목적지만 스스로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목적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거고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한 두 정거장쯤 내려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생각을 날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사연자님, 젊고 찬란한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힘드셨겠어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전 연인과의 상처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테지만 남아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연자님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도 절망이라는 구멍 속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 앞으로 걷기를 택하신 순간부터 어쩌면 사연자님은 이미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10%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고 90%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아닐까 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에 멋진 건축을 하고 있는 사연자님을 진심으로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